동양 고전의 쓸모, 시대의 변화를 읽다 여섯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욕망과 절제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그 순자의 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왜 욕망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고, 이러한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제 끊임없이 뭔가 어떤 상품들을 팔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극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욕망 추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이 그림처럼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추구를 하지만 그 낭떠러지로 자기 스스로를 내몰고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초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욕망의 추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자기 파멸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점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겠죠. 이제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욕이라고 하는 어떤 글자의 어떤 문자적 의미로부터 이제 또 살펴봐 보도록 합시다. 이 욕이라고 하는 이 한자에서의 어떤 이 글자는 이제 이 계곡곡자하고 이제 부족할 흠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결합되어서 결합된 글자인데요. 이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계곡하면 일단 물이 흐르겠죠. 이제 시원한.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계곡이 차 있으면 물이 넘쳐나겠죠. 하지만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왔다 흘러가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계곡이 차지 않는데, 그것처럼 마치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끊임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서 이렇게 끊임없이 생성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속성이 뭐냐? 이 부족할 흠자처럼 물이 끊임없이 뭔가 계속 오지만 또 끊임없이 뭔가 부족한 걸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이미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로 다룰 이제 순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어떤 생애를 살펴보자면 이제 뭐 기원전 뭐 300년경에서 230년경에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시대가 이제 뭐 거의 2000년 전이니까 이제 우리 까마득하죠. 이제 근데 아마 순자가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진시황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이 왕이고요. 하여튼 그러한 시기에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여러 정복 전쟁을 하던 시기, 그러한 시기를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정복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전쟁을 종식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평화 시대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여러 철학자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지혜자백가라고 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순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육아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철학을 펼쳤던 지혜자백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자는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 초나라 사람이냐, 아니 초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조나라 사람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조나라는 이제 중국의 북쪽 지역에 있는데, 이 나라는 이제 상업이 상당히 발달했던 그런 나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업 교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어떤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 이 풍경에서 이제 토대에서 자랐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자하면 이제 50살 이전까지는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이후의 활동만 이제 주로 나타나 있는데, 50 이후에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제나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제나라에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 직하라고 하는 오늘날의 대학 연구기관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나라 왕이 각국에 있는
유명한 어떤 학자들, 그러니까 제자 백과 학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다 초빙을 했어요. 막대한 돈을 주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자유롭게 토론을 하던 그곳이 바로 직하학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직하학궁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대학 연구기관 같은 어떤 그런 연구기관에서 뭐 총장 같은 역할을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 하게 되는데 이걸 보통 제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직하학궁에서 이 총장의 역할을 2회 내지는 3회 정도 이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제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비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직하학궁의 제주 역할, 그러니까 총장 역할을 그만두고 초나라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물론 이제 이 난능형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어떤 지역의 혈령으로 이제 살다가 그 지역에서 은퇴하고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순자 하면 또 이제 유명한 게 누구냐면 이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법가하고 육아 철학을 어떤 결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덕과 법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다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순자의 어떤 밑에서 나왔던 어떤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한비자 혹은 이사라고 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법가 철학자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사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데 할 때 재상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순자의 철학이 최초로 이제 중국을 통일하는데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또 제공했는지도 모르겠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순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 생각이 들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직하라고 하는 곳에서 다양한 학자들을 만나서 제자 백가들을 만나서 이제 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순자 이 사람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다양한 어떤 제자 백가들의 이론들을 흡수해서 자기식으로 이것을 다 집대성한 학자라고 이제 철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자하면 그러니까 제자 백가 철학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도 순자라고 하는 책을 봐보면 이 여러 철학자들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유명했던 철학자들의 어떤 철학을 이제 비판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뭐 일례로 들어서 이제 노자의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굽히기만 하지 펼 줄을 모른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노자라고 하는 어떤 철학은 먼저 펴기 위해서는 먼저 굽혀라. 또 혹은 뭐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노자의 철학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굽힌다라고 하는 혹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이제 치중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거나 또 혹은 이 장자의 철학 같은 경우는 이 자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뭐 제자 백가 철학의 집대성, 종합 이렇게 이제 순자를 정의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순자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유학의 이단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순자가 이 유학의 이단자로 이해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맹자의 성선설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어떤 이론 중에 하나가 성악설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제 물론 순자가 정말 성악설을 주장했냐? 그거는 이제 이론이 분분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왜 순자가 유학의 이단자로 말해주고 있냐? 육아 철학에서는 특히 맹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내면적 도덕성을 중시하는 덕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덕과 법을 동시에 인정했던 순자에 대해서는
이 유가 철학자들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오로지 도덕적 정치, 그러니까 왕도 정치라고 하거나 혹은 인한 정치라고 하는 거, 이것만을 이제 인정하는데, 이 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왕도 정치뿐만 아니라 패도 정치라고 하는 어떤 힘의 정치까지도 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자의 철학은 약간 유가 철학에 벗어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맹자가 살았던 시대, 순자가 살았던 시대, 이런 시대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순자가 어떤 유학의 이단자로 낙인 찍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당나라 때 한유라고 하는 어떤 이 철학자 때문입니다. 이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도통론이라고 하는 걸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유가 이 당나라 때쯤 오게 되면 이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성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가 철학적인 전통, 도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세우게 되고, 그 도통론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공자, 맹자라고 보고 있고, 순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한유가 어떻게 순자를 규정하냐면, 다 좋지만 대순소자라고 해가지고 다 좋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제 이 순자의 철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된 거고, 이러한 어떤 한유의 당나라 말기의 한유의 주장이 이 송대의 어떤 정의천이라고 하는 이 도학의 창시자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 그러한 어떤 생각을 다시 또 이 유가 철학의 성리학의 집대상사인 어떤 주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 주자의 어떤 생각들을 조선의 시대의 많은 성리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조선 시대 때 혹은 현재까지도 이 순자의 철학하면 이제 마치 뭔가 좀 유가 철학의 어떤 이단자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설령 그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국의 어떤 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맹자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그러면 정말 순자의 철학이 유학의 이단자로 이제 인식되었을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한나라 때하고 한나라 말기하고 이제 당나라 때 이 순자라고 하는 책을 이제 너무 막 그 당시에는 오늘날 어떤 순자라고 하는 체계로 안 되어 있고 책이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그걸 다시 교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순자의 어떤 이제 차례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권학편으로 시작해서 요문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책에는 어떤 걸 본두고 있냐, 마치 노노라고 하는 책이 학위편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학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해가지고 요임금이 말한다라고 하는 요왈편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똑같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순자라고 하는 책을 권학편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배움을 권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와 요임금의 어떤 물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그런 체계로 구성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공자의 철학을 계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자의 어떤 성악설이라고 하는 거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순자가 말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일까? 사실 한자로 이 악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싫어할 오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순자라고 하는 책 전체를 일일이 다 살펴봤을 때 이제 딱 유일하게 한 편에서만 악자로 사용되고, 나머지 편에서는 전부 오자로 악자가 오자로 오해, 그러니까 싫어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제 과연 순자의 성악설일까? 이제 그런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순자 철학에 대해서 이제 현대의 어떤 여러 철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데, 비판은 언제나 다 똑같아요. 뭐냐?
어떻게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선한 인간이 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냐? 이런 어떤 비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양계촉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이론적으로 모순을 지닌 철학이다. 그래서 약간 좀 그 레벨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혹은 이 풍우란이라든지 슈왈츠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순자는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강조했고, 자 그러한 지적 능력을 통해서 인간이 이 악한 본성으로부터 선한 본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죠. 하지만 또 이러한 주장도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 순자가 말하는 어떤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반적인 계산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이론들은 뭐냐면 이 감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의 수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간의 어떤 도덕성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측면에서 이제 그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연구 중에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정말 그렇다 치면 이 순자가 말한 성악설의 인간의 악한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순자의 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싫어할 오자, 그러니까 혹은 추할 오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추한 단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추한 단면이 뭐냐? 바로 그냥 아무런 도덕적인 거 상관없이 기본적인 욕구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기를 바라고, 추우면 따뜻하기를 바라고, 피곤하면 쉬기를 바라고, 또 이익을 좋아하지만 또 손해는 싫어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을 순자는 본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현대적 어떤 용어로 말하면 이 자연 본성인 거죠. 도덕 본성이 아니라 자연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본성이라 했을 때는 이제 애초에 그 인간이 도덕적이도 비도덕적이도 그러니까 선불선하고 문제 상관없는 그냥 욕구 그 자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 순자가 말한 어떤 이 성악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건 정말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그 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떤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항상 뭘 중시하냐?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화성기위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타고난 그 욕구들을 변화시켜서 사회적인 맥락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성기위라고 하는 것이 본성을 변화시켜 가지고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인위적인 게 바로 뭐냐? 교육이겠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도덕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순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자가 말하는 어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욕망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으로서 호와 오, 좋아함과 싫어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는 다 그렇죠. 좋아하는 건 더 가지고 싶고 싫어하는 거는 안 가지고 싶죠. 그래서 그러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함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성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보면 이 조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욕망에 대해서 이제 욕망은 고대로부터 현대로까지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문제로 삼았죠. 그래서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철학적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욕적인 입장이에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없어질 거. 아주 이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제거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철학들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적인 철학이겠죠.
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욕망론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순자 당시에도 이제 욕망이 문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런 더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어떤 그 욕망 때문이라고 이제 보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욕망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테마로 삼아서 이제 그 철학을 전개해 간 사람이 있는데, 이 송견이라고 하는 학자하고 이제 순자하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송견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망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다투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순자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욕망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 너무 본성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욕망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 욕망이 없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욕망을 줄여라, 욕망을 없애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발상을 바꿔서 욕망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것인가,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요. 근데 무조건 다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맥락에 맞게끔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순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 맞게끔 욕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라든지 스승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전이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뒷부분에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자는 이제 욕망을 내지는 욕구를 왜 문제 삼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욕망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무한히 증폭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지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을 채워줄 현실 사회에서의 재화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자, 여기에 빵은 하나 있는데 이 배고픈 사람이 한 5명 있다, 3명 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빵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맥락에, 그런 것처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욕망이 무한히 증폭하게 놔두면 인간 사회가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순자는 이 다툼, 이제 욕망을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순자가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만 따라서 계속 추구해 갈 때 이 현실의 재화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하고 다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군가를 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은 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악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성악설을 주장했다라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하튼 순자는 이 인간이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 욕구 때문에 다툼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제후국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욕망에 대한 추구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제 그다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결국 이제 다툼에 대한 문제인데,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중국 철학에서는 이제 몇 가지 어떤 뭐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노자적 방식하고, 그 다음에 공자적 방식, 그 다음에 맹자적 방식, 그 다음에 끝으로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수업 주제인 순자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쟁의 철학이라고 해서 싸우지 말고
뭔가 평화롭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뭐 일례로 뭐 노자의 어떤 철학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최상의 선은 상선약수라고 해서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거, 그것은 물과 같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비유를 들어서 항상 낮추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또 뿐만 아니라 흘러가다가 뭔가 막히면 그거를 억지로 부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노자는 이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으로 이제 보았는데, 이제 그러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노자는 쭉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자는 이제 욕심 낼 만한 것을 보여주지 말라고 일단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무언가 아름답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때요? 욕망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노자는 애초에 그런 것 자체를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애플, 아니 뭐 핸드폰, 스마트폰 좋은 거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 치면 다들 보여주면 있으면 사고 싶겠죠. 그래서 노자는 애초에 그런 것 자체를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끊임없는 상품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애초에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들을 숭상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제까지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것만 배워왔을 거예요. 뭐 영웅 정기,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정기를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중시하고 있는데, 노자는 반대로 훌륭하다고 하는 인간들을 숭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노자는 이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인간들을 숭상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건 아마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겠죠. 이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겠어요? 쓸모없는 지식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또 혹은 20세기 역사를 봤을 때 이데올로기들, 그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게도 그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이 훌륭하다고 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애초에 숭상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인간들 때문에 인간 사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알매 체계, 지식 체계가 더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욕망도 더 늘어나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애초에 숭상하지 말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뭐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뭔가 같이 평가 절상을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금 차지하고 서로 다이아몬드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에서 항상 비싼 거라고 했을 때는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적은 거, 그것이 가장 귀중한 거고, 그 귀중한 것을 우리가 어때요? 갖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애초에 그러한 것들을 애초에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냐? 이 봐보시면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어지럽지 않게 할지니,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뭐라 하냐? 마음을 비워서 배를 채우게 하는, 그리고 그 뜻을 부럽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 자, 첫 번째 이제 봐보시면 마음을 비운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마음의 양식을 쌓아야지. 책이라도 좀 읽고,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인 이 가을에 책이라도 좀 읽고 해야 마음의 어떤 양식이 쌓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도리어 야, 그만 좀 먹어. 먹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천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노자는 반대로 야, 마음을 비우고 그 너의 배를 채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헛된 욕망을 비우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뜻을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이겠죠. 쓸모없는 지식들, 쓸모없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애초에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던 것처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한 중폭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들을 숭상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노자는 뭘 주장하냐? 소사가욕이라고, 일을 적게 하고 욕망을 줄이라고 노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사람이 지치게 되고 뭔가 또 욕망을 더 커지겠죠.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욕망도 줄이라고 하는 거. 심지어 더 심하게 가서 무욕의 경제에 이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이런 노자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 슈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슈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경제학자인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더 큰 걸 추구해 가는 그런 건데, 이 사람은 더 작게 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노자가 말하는 어떤 그런 무욕의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죠. 또 혹은 저희가 읽어봤을 법한 어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거, 이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갖는 것, 삶에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욕하고도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할 때 인간은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노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어떤 정말 아름답고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거,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들, 이런 거는 인간의 감각을 몰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여튼간 이제 이 노자 같은 경우는 다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여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심한 경우는, 그래서 노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학무라고 해서 배움을 끊어야 하지만이 근심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쓸데없는 지식들만 계속 중복시키고, 그러한 지식에 의해서 욕망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뭔가 잘 성공하지 못하면 이 걱정하고 불만이 쌓인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 봤을 때 노자는 애초에 지식을 증가시키는 그런 배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욕망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된다고 노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